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성윤리 중에서 이제 여성주의와 성윤리 문제들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중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한 80여 페이지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우리 생활과 윤리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깊게 할 건 아니고, 역설적이죠. 오히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더 짧게 하다니. 자, 아무래도 뭐 우리 생활과 윤리에는 다른 중요한 단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차별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 성차별도 이제 지난번에 뭐 맨박스라든지 보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내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왜 차별인지, 이게 정당하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차별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것이 차별인지를 우리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차별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겠죠. 남녀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맞긴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는 것인데, 차이에 맞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함. 예를 들어서 사회 및 문화적 성관습,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마다 그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런 게 남성다운 거야. 저런 게 남성다운 거야. 이런 게 여성다운 건데 너는 왜 여성스럽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억압받는 것들. '아 나는 여성스럽지 못하구나. 나는 남성스럽지 못하구나.'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심리적인 억압들,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시면요. 이제 미 항공우주국의 나사,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성 직원들이 이제 또 본인들도 나름 인재인데 여성 직원들 숫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화장실이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성 직원들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면 이제 한 세월 걸리고, '이거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게 보통 한쪽 분야의 특정성이 이제 숫자가 많으면은, 예를 들어 남성이 많은 집단에서는 여성이 소수로 왔을 때 불편이나 차별을 겪을 수가 있고, 여성이 많은 집단에서 반대로 남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불편이나 차별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도 원래는 이제 성차별 자체가 뭐 기본적인 주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이 소년이 복싱 스쿨 이제 방과후 수업 하다가 여기 이제 뭐 발레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하는데, 이제 워킹 클래스인 아버지는 "야 남자가 복싱이나 풋볼을 해야지 왜 발레 같은 걸 하냐." 이렇게 막 비난하는, 비아냥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핀잔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나중에 결국엔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뭐다 그런 식의 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남자 여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 자, 우리가 흑인용 화장실, 백인용 화장실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아시아인 전용, 뭐 한국인 전용 이런 거 만들면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용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이라고 안 하지만은, 그것과 꼭 밀접하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해왔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 뭐 양성평등해야 된다. 뭐 차이를 인정하자. 다양성 및 개성을 존중하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단지 성으로만 이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너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어떤 단순히 이제 생식 기관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차이나 능력에서의 차이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문제고, 실제 현상적으로도 그런 면모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아무래도 수학 성적이 나이가 이제 높아질수록 수학 성적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요리로 치면 수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남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높거든요. 아니면 이런 것이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분포가 대체로, 물론 당연히 정규 분포지만은 이런 식이라고 치면은, 남자는 쪼끔 더 극단적인, 평균보다는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좀 더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성별에 따른 차이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되도록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냐. 환경적 요인설, 생물학적 요인설 우리가 한번 엄밀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그 분리해서 연구하기가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자, 사실 옛날부터는 좀 뭐랄까 주요 분야들 우리 역사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분야들에선 주로 남성 위주의 사회가 있어 왔던 것이 인류의 그런 그 문명의 역사 중에서 상당히 그래 왔습니다. 뭐 이제 문명 이전의 선사시대 사회에서는 뭐 어땠느냐 뭐 목의 중심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문명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원래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와 관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는 누가 해야 된다? 남성. 여성이 이런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마도 자연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원래는 그런데 그런 여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연스럽진 않다. 자, 해겔. 여성들도 물론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보편적인 것을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학문, 즉 철학과 예술의 창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보편성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 성향이나 의견에 좌우되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를 하게 되면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괜히 정치하면 위험해진다 이거죠. 그죠? 정치는 누가 해라? 남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겔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여성들의 모습이 이제 우연적인 성향, 타고난 뭐 이제 성품이라든지 이런 의견들, 소문 같은 거에 막 좌우되고 이런 모습을 실제로 해결이 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여성의 타고난 성향이냐, 성정이냐,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냐, 이걸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의 행복은 나는 원한다이고 여성의 행복은 그가 원해요이다. 그러니까 남성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 여성은 이제 수동적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다소 편견 섞인 말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문명 사회의 역사에서 좀 남성 중심이고 여성은 좀 뭐랄까 주변부로 밀려나는 그런 좀 차별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역사 공부해 보셨겠지만 주요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이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여성주의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페미닌 이제 여성이라는 말, 즉 여성주의라는 것인데 이 뭐다? 사고의 중심을 여성 문제를 이제 놓고 생각을 해 보자.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즉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경향이나 태도다라고 이제 사전상에는 나오는데 그동안 보다 여성이 사회, 정치,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측면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차별적인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라는 것이죠. 자, 단순히 법적인 차별을 넘어서서 여성에 대한 억압 기제, 뭔가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이나 그런 습관들 혹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타파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스턴 크래프트가 이제 여성 권리의 옹호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고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이게 뭐다? 구체제의 그런 이제 억압적인 권력구도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이 평민 계급을 너무 억압하고 착취해 왔다. 그래야 될 이유도 정당한 이유도 없으면서도 단지 옛날부터 그랬던 신분 때문에 차별해 왔다.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신분제도를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마인드였네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프랑스 혁명은 평등을 부르짖은 것이 맞지만 혁명가들이 남자들의 권리를 옹호한 것이고 여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이 이제 혁명의 와중에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문제 제기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미국, 자, 영국이랑 프랑스는 원래 있었던 그 서구권 나라였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을 세우러 이제 사람들이 갔잖아요. 하여간 세웠습니다. 영국에게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자, 이때 1776년 대륙회의 기간에 존 애덤스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 애덤스. 여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당신 조상들보다 아량 있고 호의적이도록 하세요. 그럼 무제한의 힘을 남편들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모든 남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다면 폭군이 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여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란을 결심할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어떠한 법으로도 우리 자신을 속박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어떠한 법. 우리 그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을 할 때 영국이 이제 그 차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마시는 차 말하는 거죠.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데 당시 그 미국 대륙에 살던 식민지 사람들 의견 안중에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우리는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결정된 정책적인 것들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스턴 차 사건을 벌이면서 이제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자신들의 대표가 없이는 정치 과정에 여성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정권이 없으니까 투표할 권리도 없죠. 정치인 될 권리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를 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애덤스 반응, 존 애덤스.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이 뭐다. 당시에는 뭐다." 그런 목소리들은 무시받기 일쑤였다는 것이고요. 그 나중에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들에게도 투표권 달라. 여자들도 정치 참여하게 해 달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의 작용들, 즉 기존의 이제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로 인해서 요런 이제 뭐랄까 좀 비아냥하고 비꼬는 식의 그런 사파들이 등장했었죠. "When women vote." 그러니까 여성이 그런 그 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washing day다." 이제 아버지 그 남편은 뭐 할 거다. 애도 보고 빨래도 하고. 자, husbands working hours 오전 3 시부터 이제 밤 12 시까지 하는 거예요. Monday washing day, Tuesday darning, Wednesday house cleaning, Thursday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Friday, Saturday, Sunday 일주일 내내 중노동 시 여자들은 이제 놀면서 포커하면서 이제 막 담배 피우면서 하고 있는데, 남자는 이거 혼자 다 해야 돼. 그죠? "남자들이 힘들어 죽는다." 이거예요. 자, 안티 서프라제, 서프라제트 하면은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말하는 건데, 안티 서프라제트 하면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카툰이잖아요. Vote for Women. 자, 여성을 위한 투표 이제 하는 운동가들, 여성 참정권 운동가가 있는데 냅다 뛰어나갑니다. 자, while in the act of voting. 그러니까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와중에 존스 부인이 생각났다. 아, 그녀가 케익을 오븐에 놓고 왔 "이 케익을 오븐에 놓고 왔네. 이거 냅두면 집이 홀라당 불타겠는데?" 정치적인 일, 공적인 일 하다가도 냅다 자기 사적인 일 하러, 집안일 하러 달려가는 것이 여자다. "이거 정치에 어울리겠어?"라는 식으로 비꼬는 식의 카툰이 되겠네요. 무려 1908 년에 이런 식의 이제 사파들이 대놓고 신문에 게재되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성주의 운동은 계속 있어 왔고, 자유주의, 급진, 뭐 그 외에 뭐 사회주의라든지 무정부, 뭐 이제 에코페미니즘, 블랙 앤 포스트 콜로니얼, 안티 식민주의죠. 그죠? 반식민주의, 후기 이제 식민주의 이후의 그런 그 여성주의죠. 뭐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 등등 하여간 온갖 종류의 여성주의 입장이 있긴 한데, 우리는 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과 윤리에서는 여성주의의 유형이 뭐냐를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성주의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는 윤리적인 주장들이 뭐냐, 윤리적인 입장이 뭐냐를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에게는 동등한 자유가 있다. 왜? 동등한 존엄성이 있으니까. 신이 부여한 존엄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즉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도 자유가 있고 쟤도 자유가 있고 모두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자도 자유가 있으면 여자도 자유가 있다. 당연히 남자가 누리는 자유를 여자도 동등하게 똑같이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자유주의적인 여성운동의 일반적인 흐름은 결혼, 교육, 법적 권리 등등 법적인 제도적인 장벽의 제거, 남성들이 누리던 것을 여성들도 누리는 것이 된다. 맞다.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줘라. 당시 여성들 뭐였습니까? 여성들의 그 목표는 뭐였죠? 그냥 좋은 집안에, 최대한 좋은 집안에 시집 가고 좋은 남편 만나 가지고 애를 잘 키우는 거였어요. 교육은 뭐죠? 여성들 대학에 보냅니까? 당연히 안 보내죠. 왜? 어차피 결혼하고 갈 건데 뭐하러 대학을 보냅니까? 어차피 집안일 할 건데 뭐하러 대학을 가나요? 그죠? 설령 교육받은 여성들, 교양 있는 여성들, 왜 교양이 있다? 교양 있는 남성들에게 어울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랬던 시대였던 거예요. 법적인 권리, 참정권 다르다 했었죠. 그래서 평등한 투표권 행사에서의 차별 대우를 극복하는, 그래서 1920년에 미국의 수정헌법식 구조가 이제 비준이 되고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국이나 어느 주에서도 부인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드디어 1920년 가 가지고 미국은 그 이제 여성도 남성도 동시에 같이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요, 역시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공리주의할 때 질적 공리주의로 기억했던 사람이잖아요. 공리주의, 자유로운 여성의 종속이란 책이 있죠. 그 외에 뭐 대의 정부론이라든지 자서전 등등이 있는데, 자, 당시에
여성 권리 박탈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교육받지 않고 학교 안 보내고요. 그리고 정치 참여 못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였어요. 왜? 여성은 열등하니까, 여성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성은 자제력이라든지 그런 식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 존 스튜어트 밀이 해리어 테일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책을 써서 낼 때마다 그 전에 해리어 테일러 밀에게 이제 검수를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조언들 많이 구하는 막상 겪어보니까 여성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할 수가 있다. 문제가 없다. 똑같은데 왜 못하게 하냐? 정치, 사회, 교육의 권리 및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인 차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도 볼게요. 공리주의 뭐였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요. 여성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여성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와 관습. 그러니까 여성들 이제 학교도 가지 말고 이제 정치도 하지 말고 집에서만 있어라. 아니, 그 여성들 중에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 중에서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그냥 집에만 있게 한다? 이거 사회적으로 되게 손해 아닙니까? 공리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유로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을 종속시키는 그런 법률들, 그런 관습들은 구시대적인 유물인 것이에요. 여성들 또한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자유론에 맞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빅토리아 시대에 있었던 예상되는 여러 반론들에 대해서 다양한 반박들을 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각각 현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와 같은 남녀 관계가 유지되고 상식과 인간 정신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누구도 남녀의 본성에 대해 안다거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사회에서 여성 없이 남성만 살았거나 반대로 남성 없이 여성만 살았다면 또는 지금처럼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본성에 내재한 각각의 본성이죠. 개별성, 정신적 도덕적 차이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여성의 종속에서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렇다, 남성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산물이지 각각 개인 개인의 특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성은 평균적으로 이렇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이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여성주의 운동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성 참정권이 되겠죠. 자, 뉴질랜드 1883년, 핀란드 1906년, 뭐 노르웨이 1913년, 영국은 1918년, 21세 이상은 1928년, 미국은 1920년. 노예 해방 선언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때가 1870년이라는 것이죠. 그죠? 흑인 노예와 이제 백인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 1870년이라는 것인데 1920년에 이르러서 50년이 지나서야지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링컨 대통령은 이제 1970년 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명을 달리하는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넘어가고 자 프랑스는 1944년이네요. 뭐 이거는 2차 대전 끝날 때쯤 돼야지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한국은 1948년. 한국은 왜 1948년인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게 임시정부 말고 그게 1948년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최신 헌법들을 모아가지고 시작부터 좀 선진화된 헌법을 가지고서 했었던 것이고 당시로서는 스위스 1971년,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입니다. 이마저도 아직은 완전히 남성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갈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남성과 여성이 법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시몬드 보부아르. 자, 제2의 성에서 자, 우리 그 여성주의가 단순히 법적이고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은은하게 남아 있는 그러한 차별조차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몬트 보부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성인데 여성이란 것은 뭐다? 특히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은 이래야 한다, 여성은 저래야 한다, 남성은 이렇다 이런 것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내서 개인이 학습하고 내면화된 것,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급진 페미니즘 사이에서 좌파적인 페미니즘을 이제 주장했었던 시몬드 보보아가 되겠네요. 자, 질문 볼게요. 남성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특정한 성의 한 개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남성이란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남녀 양성의 관계는 두 개 전극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양극인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에서 남성을 뜻하는 홈이란 단어는 말은 동시에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성은 곧 인간이에요. 반면 여성은 음극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개념 규정은 제한을 의미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 사실 영어도 그렇죠. 이 man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뜻과 남성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여성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뭔가 좀 모자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교양 수업으로 잠깐 프랑스어를 겪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 그 한국어랑 다르게 한국어엔 이런 특성이 없습니다만은 단어 자체에 성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남성형 관사를 써야지 문법에 맞고요. 어떤 단어는 여성형 관사를 써야지 문법에 맞다고 해요. 자, 남성형 관사 뭐 아이, 뭐 책, 의사, 자, 주체적이고 살아있는 것들, 인간, 동적이고 교양 있는 존재는 남성형 명사를 쓴대요. 반면에 객체, 무생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 교양이 없고 활기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성형 명사를 쓴대요. 자동차 뭐죠? 우리가 타고 가는 거죠. 집은 뭐죠? 가만히 이제 있는 거죠. 굉장히 여성적인 게 바로 집이라는 거죠. 의학은 뭔가요? 의사가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의학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직업들 같은 경우에도 화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성형 관사를 써야지 문법에 맞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실의 프랑스인들은 그런 것들을 꼭 지키는 건 아니라고들 아니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공식 문법상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다? 애초에 언어에서부터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도록 내면화가 된다는 것이 당연한 줄 안다는 것이에요. '아 뭔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구나.'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것은 이제 그런 거구나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남성도 여성도. 그래서 이어서 급진 페미니즘보다 명백한 성차별 자 우리 그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이제 막는 거 말고도 성차별주의라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 은밀한 형태의 차별, 뭔가 사회 문화적인 관습들 이런 것이 사람들의 습관과 생각 이런 것이 있다. 성차별주의가 뭐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 지적,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등등 여러 특성에서 남성보다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네요. 어,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져. 여자들도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성의 자기 혐오, 아예 여성이 그렇지 뭐. 다른 여성에 대한 존중감, 결여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한데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실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 급진이니 자유주의니 하는 것보다는 배려윤리 쪽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기존의 윤리학이 기존 윤리학 뭔가요? 자,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두 개. 칸트의 의무론과 그리고 뭐다? 공리주의다. 고귤리가 근대 윤리학을 비판했었잖아요. 칸트와 공리주의를. 마찬가지로 배려윤리도 근대 윤리학의 대표 주자인 칸트 윤리학과 공리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기존의 윤리학, 이 둘이 남성 중심적이고 정의 중심적이었다. 이런 윤리학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윤리학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여성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뭐다? 여성은 남성과 같다. 이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었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여성은
자,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가 각자에게 어울리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여성의 강점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성의 다름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는데 우리 배려 윤리는 이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캐롤 길리건 남성과 여성의 도덕에 대한 감정은 실제로는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남성의 도덕과 여성의 도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거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여성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지을 뿐 아니라 배려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즉, 여성들이 내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 different voice를 주목해라. 그동안의 남성 중심 윤리에서는 여성적인 특성을 열등하다고 안주하고 이것들을 배척해 오고 억눌러 왔다 이거죠. 근데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남성 중심 윤리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한다. 도덕은 대립되는 요구를 저울질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함의 문제로 규정된다. 즉, 남성은 권리를 강조하고요.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너의 권리야.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걸 강조하죠. 반면에 여성은 뭘 중시한다? 관계를 중시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너와 나의 지금 사이가 어떠냐? 너와 내가 어떤 식의 그런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냐? 이런 걸 중요시한다는 거죠. 남성은 그런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중요시하고요.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냐? 정의를 중시하는데 여성은 그런 관계 속에서의 배려와 서로 간의 돌봄을 중시한다. 관심의 초점이 달라요. 근데 어느 것 하나를 우월하다고 함부로 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둘 다 중요하니까 특히 여성의 목소리가 그동안 억압돼 왔으니까 이거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에 접근할 때 남성은 권리 혹은 정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된다. 즉, 남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여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두 개의 다른 도덕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독립은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친밀은 배려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 혹은 정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배려의 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인 이해심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하면서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너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윤리의 목소리만 얘기함으로써 여성의 이런 좋은 특성들을 이제 억압해오고 무시해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그다음에 넬 나딩스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여성주의 윤리학 그러니까 배려 윤리에서는요. 캐롤 길리건과 넬 나딩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을 주목하는 것이 교육과정상의 그런 초점은 아니고요. 그 나딩스와 길리건의 그런 내용들이 기존의 윤리학, 남성 중심적인 윤리학이라고 불리는 칸트 윤리학과 공리주의 윤리학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여러분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나딩스 특정 덕목에 대한 주입보다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의, 뭐 아니면은 뭐 용기 이런 것들을 그냥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죠. 배려, 보살핌, 유대감, 의존, 책임인데 이런 특성들은요. 어떤 인간관계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배려가 다르죠.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배려가 다르죠. 자식과의 관계에서의 배려가 다르죠. 형제자매 관계에서의 배려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려와 보살핌과 유대감과 의존과 책임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의 인간 관계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정의윤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었죠. 나랑 저 사람이 인간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가 지켜지고 있냐, 의무가 지켜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나딩스 지문 볼게요. 타인을 도덕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윤리적인 배려는
우리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연적 배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를 향한 우리의 동경과 열망이다. 우리는 서로 배려의 관계 속에 남아있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동정심이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도덕적 행동을 한다?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봤었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건 보편적이지가 않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정의 윤리는요. 도덕 원칙을 중요시해요.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칸트 인간성의 정식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배려 윤리는 도덕적 성향을 중시하죠. 이런 성향 가져야 된다. 배려한다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는요. 정의 윤리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용 가능한 아주 이제 광범위한 원칙을 중시해요. 하지만 배려를 위해선요. 특정 사안, 즉 누구와의 관계냐, 어떤 인간 관계냐, 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합하냐. 부모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적합한 것을 판단해야겠죠? 정의 윤리는요. 권리와 공정성을 중시하고요. 보편성, 인간성.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애는 뭐다? 특정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 그 자체를,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는데 인류라고 하는 전체를 사랑하는 나머지 되게 개별적인 인간들, 당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강조하고 이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굉장히 플라톤적인 전통이죠. 이성을 중시하고 정의를 중시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윤리. 반면에 배려 윤리는 책임감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특수한 관계들, 누구와의 지금 상태냐? 특수한 개인성,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배려가 달라지는 거죠. 개별성을 중시한다. 책임감을 중시하고요. 배려, 공감, 유대감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의 교훈은 뭐다? 두 윤리를 다 같이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그 배려 윤리까지 했으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하고 몇 가지 문제만 더 다루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자기 결정권은 말 그대로 간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소유하는 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나의 성 또한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성을 어떻게 할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내가 어떤 성적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 내가 성적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관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강요하거나 선생님이 강요하거나 학교나 사회나 지역이나 국가가 강조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택한 그런 방식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것이고 성에 있어서도 그것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요나 압력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왜 나쁜 것인가요? 상대방의 성을 폭력적으로 대함으로써 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우리 손우희라는 이제 배우가 등장하는 이걸로 상을 많이 탔었죠. 한공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옛날에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그 집단 성범죄의 이제 이후 후유증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그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힐 수가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었죠. 좀 굉장히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좀 뭐랄까.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성상품화.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에요.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마치 핸드폰을 팔듯이 책을 팔듯이 사고 파는 것입니다. 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 자체를 파는 경우, 성매매죠. 혹은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성을 이용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는 방식, 성의 도구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은 주류 광고 속의 여성 이미지,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소주, 우리 술 광고할 때 여성들 광고 모델 쓸 때 성적인 특성, 자, 우리가 이제 성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겉보기에 다르잖아요. 2차 성징 이후에 달라지는 뭐 이제 신체적인 그런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델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더라. 즉 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상품 판매에 도움을 얻고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 뭐 12세 이용과 게임 광고에 미인과 뜨거운 밤을 게임 광고인데 성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뭐 근육질 남자가 옷 벗고 팝콘을, 자, 뭐 영화관 성상품화 논란. 자, 남성도 여성도 성상품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이 맞냐 아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성론. 내 성을 사고 팔지는 성이 내 거니까 내 결정권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다. 내가 옷을 벗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광고 이미지 촬영해 가지고 돈 버는 거 내 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뭐가 잘못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자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다. 자, 우리 아까 보세요. 소주 모델 광고하는데 굉장히 성적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여성 성인 모델을 써야지 여성 어린이 모델을 써도 되겠습니까?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럼 소주가 팔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애초에 성상품화는 다른 노동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소유한 내 몸을 가지고서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해요. 이거랑 내가 가진 내 성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노동력에 따른 대가 지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찬성론인데, 자, 반대론. 자, 애초에 성적 자기결정권에 성상품화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성상품화할 권리는 원래 없다. 이제 칸트 같은 그 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인간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가 있는데, 즉 뭐다? 성이란 것은 내 인격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 요소란 것이에요. 내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돈 주고 사고 판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상품화는 인간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칸트는 힌트적인 용어로 보자면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이다. 즉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인간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인간성의 정식에 위배된다고 하겠네요. 또 하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 아무래도 그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특정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거든요. 이게 유행이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꿀벅지라고 해 가지고 여성의 허벅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고요. 뭐 언제는 뭐 허리, 언제는 뭐 남성의 어깨, 언제는 뭐 이제 복근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다? 사회적으로 특정한 외모 기준을 강조해요. 근데 이것이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강요처럼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심리적인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초래가 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뭐 다른 동서양 관점에서 이제 비판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장자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존재는 만물의 관점에서 도의 관점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미적인 가치와 기준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고 우리가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